제 이름은 나이젤 마문, 동물학자이자 모험가죠. 저는 이전에 시간 여행을 통해 무시무시한 공룡들의 세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공룡보다 더 무서운 괴물들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사시대 여행에서 새로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건 육지에서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절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저는 시간 여행을 통해서 선사시대를 오고 가며 7개의 서로 다른 시간대를 방문하고 7곳의 위험한 바다 속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제가 찾아갈 바다는 하나같이 아주 위험한 곳들입니다. 아주 크고 무서운 포식자. 존재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생명체가 실제로 이 지구상에 살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바다를 소개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제가 맨 처음 찾아갈 곳은 오르도비스기라고 불리는 시대의 바다입니다. 21세기에서 이 시대로 가려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빙하 시대 이전, 인간이 태어나기 전, 아직 공룡도 태어나지 않았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4억 5천만 년 전으로 찾아갑니다. 식물조차 진화하지 않았던 때, 무척추 동물과 같은 원시 생명체가 지배하던 곳, 그곳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현재 이곳의 공기는 매우 척박합니다. 지금의 지구보다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는 훨씬 많죠. 이 특별한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두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공기가 왜 그렇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땅 위에 생명체가 전혀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곤충도 기어다니는 벌레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식물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전혀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육지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수억 년 전에도 바다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었죠. 그리고 진화를 통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일단 미끼를 구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쉽게 미끼를 찾을 수 있죠. 육상 동물이 없기 때문인지 해변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이 녀석을 미끼로 낚시를 해볼까요? 일단 얕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녀석들을 유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녀석들이 미끼를 물었으면 좋겠군요. 바다 정갈입니다. 가장 기이하게 생긴 포식자 중 하나죠. 자, 보세요. 구부러진 꼬리가 보이시죠? 이 꼬리 때문에 정갈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육지에 사는 정갈과는 달리 독이 없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 커다란 집게발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바다 정갈의 집 개발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말 그대로 미끼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더 큰 먹이를 찾아 나섰죠. 나 이제 괜찮아요? 다리를 베었어. 훈장이 또 하나 늘었네. 바다 정갈도 무서운 녀석 중 하나지만 이곳 바다에는 더 큰 바다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무서운 포식자죠. 꼬챙이에 낀 작은 미끼로는 그 녀석을 유인해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할 겁니다. 커다란 쥐며느리처럼 생긴 이 녀석은 트릴로바이트입니다. 21세기까지 살아남지는 못했지만 한때는 15,000종이 존재했었고 1mm도 안 되는 것부터 이렇게 큰 것까지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장 큰 녀석에 속합니다. 우리의 목적에 딱 맞는 것이죠. 저는 이 녀석을 미끼로 이용해서 아주 큰 괴물을 유인해 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끼에 카메라를 집어넣을 건데요. 혹시 비위가 약하십니까? 그럼 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트릴로바이트의 눈을 빼낼 거니까요. 나왔어요. 이곳에는 놀랄 일이 참 많군요.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실제로 오르도비스기에는 지구가 지금보다 빨리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1시간이었죠. 이곳에서는 시계가 필요 없죠. 자, 보세요. 금방 깜깜해질 겁니다. 오늘은 이대로 쉬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미끼 쪽으로 다가옵니다. 바다 정갈이군요. 트릴로바이트를 노리는데요. 이리 내놔. 오후 늦게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다 정갈보다 훨씬 큽니다. 대체 이 뭘까요 이게? 이 카메라를 삼켰나 봐요. 화면이 꺼져버렸습니다. 녀석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카메라를 연결했던 줄을 따라가다 보면은 포식자의 정체를 알 수 있겠죠. 다행히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녀석이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들 갑자기 모여들까요? 바다 정갈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녀석들이 줄지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 주위를 둘러쌌어요. 녀석들이 해저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옆을 지나 모두 한 곳으로 향하고 있군요. 저겁니다. 오르도콘이에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명체 중에서 가장 큰 포식자죠. 저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제 심장 뛰는 소리 들리세요? 저 녀석이 촉수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오르도코는 눈이 발달하지 않아서 빛을 싫어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빛을 비추면서 녀석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르도콘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바다 전갈들은 그대로 있네요. 아유! 오르도콘이 돌아왔어요! 바다 전갈을 발견한 모양입니다. 부리처럼 생긴 단단한 입으로 바다 전갈을 빨아들입니다. 자, 들리세요? 오르도콘의 입 속에서 바다 전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오르도콘은 깊은 바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곳에 살기 때문에 시력이 좋지 않죠. 대신 다른 감각에 의존해 생활을 하는데요. 후각, 즉 냄새에 의존해서 사냥을 하고 먹이를 산산조각 내서 먹어치웁니다. 역시 오르도콘은 오르도비스기 최고의 포식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데요.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예, 잡았습니다. 몸통 끝부분을 잡았어요.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오르도콘에게 잠시 태워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야호! 주위가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니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오르도콘, 태워줘서 고마워. 오르도비스기 시간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극심한 두통을 유발했고 사슬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바다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르도비스기는 다음 목적지인 트라이아스기에 비하면 사정이 좋은 편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 2억 3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시기는 파충류가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고 공룡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시기입니다. 트라이아스기는 해양 생명체에게 중요한 시기였고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어류나 포유류는 아직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죠. 트라이아스기의 바다는 이미 파충류들이 완전히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파충류들의 세상입니다. 날개 달린 파충류 프테로사우루스가 하늘을 지배했고 지상에는 공룡이 진화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무서워 보이지 않죠? 우리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를 탐험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트라이아스기의 가장 큰 파충류가 바로 이 바다에 살고 있죠. 다행히 바다 파충류는 찾기가 쉬웠습니다. 녀석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 지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이죠. 맨 처음 만난 녀석은 노토사우루스. 저 노토사우루스는 괜찮지만 바닷속에는 더 크고 무서운 녀석들이 살고 있죠. 저의 비밀 무기인 전기 충격기입니다. 녀석들이 다가오면 이걸로 막을 겁니다. 저 노토사우루스는 혼자가 아니라 짝이 있었네요. 호기심이 생긴 모양입니다. 다가오는데요? 제가 신기한 모양입니다. 인간을 처음 보니까 당연히 신기하겠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전기 충격기를 챙겨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제 주위를 돌면서 저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는군요.
송곳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저 이빨에 걸려들면 빠져나가지 못하겠는데요. 움직임이 빠른 편이라서 먹이를 놓치는 일은 없겠습니다. 이번에 녀석이 다가오면 제가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토사우루스를 완전하게 잡으려면 악어를 잡을 때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턱을 잡는 거죠. 노토사우루스와 함께 헤엄을 치다니, 하하, 이거 정말 참 굉장합니다. 입으로 무는 힘은 대단하지만 입을 벌리는 근육은 의외로 약한 것 같습니다. 노토사우루스도 다른 수중 파충류들처럼 수면으로 올라가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네요. 이제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잘 가라, 즐거웠다. 이곳 바다속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이하게 생긴 파충류가 살고 있는데요. 바로 타니스트로페우스입니다. 아주 긴 목과 긴 꼬리가 몸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긴 목은 숨어서 사냥하는 데 더없이 좋습니다. 긴 목으로 물속을 한번 휘저으면 물고기들을 한 번에 잡아먹을 수가 있죠. 꼬리가 끊어졌어요. 어릴 때 도마뱀을 잡으러 다닐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죠. 이게 녀석들의 방어 전략입니다. 포식자의 공격을 받으면 꼬리로 상대의 시선을 끈 다음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 거죠. 녀석도 도마뱀처럼 꼬리가 다시 자라날 테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완전히 도망가 버렸습니다. 꼬리 정말 무거운데 도저히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저 어디서 나타났죠? 심보스폰딜루스 같습니다. 이 녀석은 수중 파충류인 이크티오사우루스의 일종입니다. 이크티오사우루스의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죠. 녀석들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면서 이후 수억 년간 지구에서 살게 됩니다. 아이고,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천천히 움직인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꼬리를 한번 흔들어도 엄청난 가속에 붙어서 속도가 매우 빨라지니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해 오는데요. 경고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옵니다. 오고 있어요. 전기 충격기. 정말 대단한 녀석이네요. 이제 5곳이 남았습니다. 다음 여행을 위해서 저는 더 먼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대본기의 포식자 갑주 어류는 말 그대로 몸에 갑옷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시간 지도를 보면서 제가 다녀온 곳을 확인했는데요. 시간의 간격이 엄청나군요. 첫 번째 여행지는 4억 5천만 년 전으로 가서 오르드콘을 만났고 바다 정갈들 때문에 고생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억 3천만 년 전으로 가서 아주 희한한 바다 파충류들을 만났죠. 이번에는 3억 6천만 년 전으로 갈 것입니다. 갑주 어류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굉장해요. 정말 굉장해요. 아, 물속은 어때요? 정말 대단했어요. 아, 그 녀석 봤어요? 꽤 가까이서 봤어요. 화면을 한번 보죠. 그래요. 카메라맨 마이크가 사전 답사를 위해서 내려갔다가 찍은 화면인데요. 첫 번째 삽질로 금광을 찾은 셈이죠. 우리가 찾던 녀석입니다. 틀림없어요. 던 클레오스테우스인데요. 수고했어요. 진짜 바다 괴물을 만나니까 어떻던가요, 그래? 가슴이 벅차오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략 길이는 10m, 무게는 4, 5톤 정도고, 코끼리 두세 마리를 합친 크기입니다. 멈춰봐요. 저거 보이죠? 머리가 정말 무시무시하군요. 던 클레오스테로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갑옷을 들은 것 같죠? 두께가 5cm 정도는 될 겁니다. 저 입 좀 보세요, 저거. 저건 이빨이 아니라 길게 뻗어있는 턱뼈입니다. 창처럼 사용하는데요. 자신처럼 단단한 물고기를 꿰뚫는 데 사용하죠. 목 뒤에 있는 튼튼한 근육은 턱에 힘을 더해줍니다. 자, 보세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번에는 제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저 턱이 얼마나 단단한지 시험해 볼 생각입니다. 공포가 엄습해옵니다. 먹이를 매달고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몇 분만 지나면은 녀석들이 냄새를 맡고 다가올 겁니다. 던 클레오스테우스를 만날 수 있을까요? 행운의 여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쪽 좀 보세요. 제가 본 상어 중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긴 녀석입니다. 등 지르름이 좀 보세요. 학자들은 저 녀석을 다림질판 상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네, 수컷입니다. 수컷에게만 저 이상한 등 지느러미가 있거든요. 암컷을 유혹하고 자신의 경쟁력인 다른 수컷들과 싸울 때 바로 저 지느러미를 사용하죠. 진화를 시작한 초기 상어들 중 한 종류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상어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환상적인 느낌입니다. 뭔가를 보고 녀석이 달아납니다. 던 클레오스테우스가 나타났습니다. 먹이 냄새를 맡을 모양입니다. 우리가 찾던 녀석이에요.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 있는 단단한 껍질이 보이세요? 두께가 5cm는 되겠는데요. 몸의 앞쪽 3분의 1이 껍질로 덮여 있군요. 저기를 보세요. 엄청나게 큰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날카로운 턱뼈를 마치 가위처럼 어긋나게 자꾸 부딪히고 있는데요. 저런 식으로 뼈를 갈아서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날카롭게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제가 내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돼. 이건 단순한 낚시 여행이 아닙니다. 저 녀석은 진짜 괴물이에요. 점점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녀석이 우리를 향해 돌진합니다.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이거? 다시 옵니다. 이번엔 정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들이박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를 박살낼 작정인가 봅니다. 끝장을 낼 건가 봐요. 더 이상 미끼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겠어요. 이제 실험을 끝내야 되겠군요. 녀석이 사슬 갑옷을 뚫을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끼를 낚아챘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미끼를 낚아채가더니 사슬 갑옷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내기에서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음식 찌꺼기를 다른 녀석들이 처리할 겁니다.
어느새 음식 냄새를 맡고 나타난 녀석이 있군요. 크기는 작지만 생김새로 보아서 아직은 덜 자란 어린 던클레오스테우스인 것 같습니다. 아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순식간에 급습을 했습니다. 녀석이 새끼 던클레오스테우스를 씹어먹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던클레오스테우스의 진짜 모습입니다. 녀석은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게다가 식사 예절도 좋지 않군요. 사실 던클레오스테우스의 저런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탈이 난 게 아닙니다. 갑주어류처럼 갑옷을 들고 있는 물고기를 먹은 경우에 소화되지 않는 껍질 부분을 토해내는 거죠. 조금 전에 먹은 사슬 갑옷도 토해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아마 3억 6천만 년 전에는 토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공을 자축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시간 여행을 반도 끝내지 못했고 더 많은 바다가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훨씬 더 무서운 바다 4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현재에 가까운 시간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3,600만 년 전 지구상에서 공룡이 멸종된 시기와 현재의 중간쯤 되는 시간이죠. 이 시대 바닷속에서는 새로운 포유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세는 포유류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포유동물들은 육지를 지배하고 바다를 지배하고 육지와 바다의 중간 지역까지 지배했죠. 아주 흥미로운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낙타처럼 발을 벌려서 걸으면서 모래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고 무게를 지탱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점은 양쪽 다리의 간격이 너무 넓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한쪽 발을 딛고 다른 발을 앞으로 내밀며 걷는데요. 이 녀석은 걸을 때마다 몸을 옆으로 흔들면서 다리에 체중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덩치가 큰 녀석 같은데요.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뭔가를 추적할 때는 배설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아직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에스키모인들은 사냥을 할 때 동물들의 배설물을 먹으면서 사냥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다고 하더군요. 냄새가 아주 달콤한데요. 냄새가 그리 역겹지는 않습니다. 이 녀석은 과일을 주로 먹나 봅니다. 여기에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조용해, 조용해. 우리가 찾던 녀석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특이하게 생긴 녀석은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노이테리움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뿔이 특이한데요. 뿔이 벌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수컷인 것 같습니다. 암컷은 뿔이 좀 더 수직으로 뻗어 있죠. 저 뿔은 자신을 방어하거나 싸울 때 사용하는 그런 뿔입니다. 하지만 뿔이 저 녀석의 약점이죠. 녀석이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뿔의 시야가 가려서 우리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눈치챈 것 같은데요. 공격하지도 도망가지도 않는군요. 약간 불안해 보이기는 하지만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실험을 해볼게요. 저 녀석이 21세기에서 건너온 과일을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코뿔소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포유류는 코끼리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성은 하마와 유사하죠. 테티스해 한가운데로 나가고 있는데요. 테티스해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를 흐르고 있는 고대의 바다입니다. 이 지도와 21세기의 지도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 이 바다가 말라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찾고 있는 괴물이 있습니다. 바실로사우루스, 왕도마뱀이라는 뜻이죠. 1832년에 발견된 이 화석을 보고 과학자들이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이 녀석은 고래입니다. 그런데도 1960년대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바실로사우루스가 마치 바다 뱀이나 내소의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온몸이 어색해졌는데요. 보시다시피 현재의 고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 앞쪽에 솟아있는 이빨은 먹이를 잡는 역할을 하고 뒤쪽에 있는 이빨은 먹이를 잘게 찢는 역할을 합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조합이죠. 우리가 찾고 있는 생명체는 에오세 바다에서 가장 크고 위험한 포식자입니다. 닻을 내립니다. 녀석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미 바실로사우루스의 두개골 화석을 통해서 녀석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녀석들이 현대의 고래들처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서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의사소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녀석들의 대화를 엿듣기로 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소리가 들려요. 고래가 내는 소리 같은데요? 네, 그렇죠. 바실로사우루스를 찾은 것 같습니다. 녀석들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물속에서는 소리가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녀석들을 유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녀석들의 소리를 녹음한 다음 물속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그 소리를 재생해서 들려줄 겁니다. 제발 녀석들이 우리를 다른 고래로 여기고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과학자들도 고래를 상대로 이런 실험을 하고 있죠. 과연 바실로사우루스가 우리를 찾아올까요? 소리가 커졌어요. 예. 한 녀석들이 얼마 동안 주위를 맴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실로사우루스가 언제 갑자기 우리 밑이나 뒤에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배를 방어막으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녀석들이 배의 크기와 모양을 보고 자신보다 더 큰 포식자라고 생각하면 다가오지 않을 테니까요. 녀석들은 현대의 고래들만큼 뇌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사교적이지도 않아서 사람을 잡아먹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긴 유선형의 몸통, 분명 바실로사우루스입니다. 그림에서 본 바다 뱀의 모습은 아니군요. 낯설기는 했지만 분명히 고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녀석은 따뜻한 물속
녀석이 스피커를 가져가 버렸어요. 개가 생쥐를 물고 흔들듯이 흔들고 있습니다. 스피커를 뺏겼지만 괜찮습니다. 바실로사우루스의 멋진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 시기 지구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북상하면서 이 바다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죠. 바실로사우루스도 바다와 함께 자취를 감춥니다. 다음 목적지는 플라이오센. 이 시기에 인간의 조상은 직립보행을 시작합니다. 400만 년 전 바다 속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었을까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페루의 태평양 연안입니다. 저곳은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 무시무시한 곳이죠. 상어를 무서워하는 분이라면 잠시 후 상상하지도 못했던 공포에 휩싸이게 되실 겁니다. 자, 보세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상어, 백상어의 이빨입니다. 실제로 보면 더 무섭겠지만은 백상어는 우리가 이번 시간 여행에서 만나게 될 상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갈로돈, 생존했던 육식 어류 중 가장 큰 물고기죠. 메갈로돈은 거대한 이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유는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상어를 만나려면 장소를 잘 골라야 합니다. 새끼 메갈로돈도 백상어처럼 어른 메갈로돈과 떨어져 얕은 바다에서 살죠. 이는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다양한 먹이를 먹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른 메갈로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캘프를 훑으며 지나가고 있는데요. 덩치가 큰 포식자는 이런 해저 속으로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먹이를 찾는 어린 메갈로돈이 이곳에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이런 곳에는 아주 특이한 생명체들이 많이 살죠. 보세요. 오도베노세톱스 넵타돈이에요. 그리스와 라틴어가 합쳐진 이름인데 자신의 이빨 위로 걷는 고래라 하는 뜻입니다. 녀석이 고개를 돌리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왼쪽에 있는 엄니는 30cm 정도지만 오른쪽 엄니는 적어도 90cm 정도는 되는데요. 수컷은 번식기가 되면 저 엄니로 다른 수컷들과 결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저거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게 뭐죠? 저거 좀 보세요. 녀석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백상어의 경우 가장 큰 녀석이 6m 정도입니다. 녀석은 3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길이가 어른 백상어에 육박합니다. 다 자란 메갈로돈은 이 녀석보다 무게가 20배는 더 나갑니다. 대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어린 메갈로돈을 찾기는 했지만 아직 녀석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녀석들의 사냥법이 궁금했죠. 우리의 미끼는 헤엄치는 게 어색했죠. 하지만 어린 상어들은 그 사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15분 후 우리의 카메라에 녀석들의 사냥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래쪽에서 공격했나요? 예, 바로 밑에서요. 정말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메갈로돈은 백상어와 같은 방법으로 사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녀석들은 사냥감에게 역습을 당하지 않으려고 밑에서 기습을 하는 겁니다. 미끼가 어떻게 됐는지 자 보세요. 우리의 미끼는 진짜 물고기보다 약했기 때문에 바로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진짜 오도베노스톱스였다면 첫 번째 공격에 심한 부상만을 입었을 것이고 메갈로돈은 먹이가 무력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공격을 했을 겁니다.
새끼 메갈로돈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니 메갈로돈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백상어의 친척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른 메갈로돈은 어떨까요? 길이가 15m가 넘는 그 녀석들은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새끼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이제 진짜 괴물을 만날 시간입니다. 닻을 내려! 바다에서 상어를 잡거나 유인할 때는 밑밥이 필요합니다. 밑밥은 신선한 피와 생선 기름, 생선 살로 만든 미끼입니다. 이 밑밥을 바다로 던집니다. 그 냄새가 물살을 타고 퍼져나가면 냄새를 맡은 메갈로돈이 지그재그로 방향을 틀며 다가올 겁니다. 그때 녀석에게 특식을 대접할 계획입니다. 엄청나게 큰 생선살로 유인해서 배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도록 할 겁니다. 녀석이 다가오면 이 상어 카메라를 작동시킬 건데요. 이 안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일단 녀석에게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갈로돈의 등 지느러미에 이 카메라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 침은 2, 3일 내에 녹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물 위로 카메라가 떠오르고 우리는 메갈로돈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녹화된 화면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쪽에 뭔가가 나타났어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보세요. 지느러미의 크기로 보아서 어른 메갈로돈이 분명합니다. 지느러미라기보다는 돛에 가깝군요. 이제 우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을 것입니다. 저쪽을 보세요. 밑밥에서 피와 생선 기름이 새 나오고 있습니다. 상어 카메라를 부착할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메갈로돈이 언제까지 이곳에 머무를지 모르니까 서둘러야 합니다. 겁이 나는데요. 저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이런 일은 생전 처음 해봅니다. 녀석한테 부딪히면 우리 밖으로 튕겨져 나갈 것 같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떨립니다. 정말 무서운데요. 상어가 다시 우리 옆으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카메라를 붙여보겠습니다. 실패했어요. 이번에도 지느러미에 붙이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네요. 지느러미가 너무 높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향해서 돌진합니다.